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전국적인 강추위 속에 어제 내린 눈까지 얼어붙어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주말인 내일 제주 산간과 서해안에는 또다시 폭설이 쏟아지겠고 일요일에는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협상은 계속될 전망이지만 여야의 이견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는 49제가 조계사에서 열렸습니다. 희생자들의 위패와 영정을 안치한 시민 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단기간 내에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 출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발사한 우리 군의 현무 미사일이 거꾸로 날아가 추락한 것과 관련해 미사일 자세 측정 센서 오류가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을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른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향후 집값이 코로나 이전보다 1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금리 인상 효과를 감안하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며칠째 추위가 매섭습니다. 한낮인데도 칼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서해안에는 폭설이 내리고 다음 날 한파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이혜민입니다. 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도 많이 춥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고 햇살은 내리쬐는데 여전히 밖은 춥습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가워서 볼이 얼얼하고요. 칼바람에 몸이 떨리는 느낌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도로 오늘 아침보다 5도가량 올랐지만 여전히 체감온도는 영하 9도로 영하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영하 2도로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밖에도 대전 0도, 대구 영상 3도, 광주도 2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고요. 찬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강추위 속에 말 그대로 눈폭탄이 쏟아집니다. 서울에는 1cm 미만의 적은 눈이 내리는 정도에 그칩니다. 하지만 제주도 산간에 50cm 이상, 서해안에도 20cm가 넘는 큰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교통 불편뿐 아니라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날이 개겠지만 서울 기온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한파에 눈까지 겹쳤지만 동해안 근처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국회 예산안 협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표 의장의 마지막 중재안도 소용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입장 어떤 겁니까? 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법인세 최고 세율은 1%포인트 인하하고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예산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격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인세 1%포인트 인하로는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부분을 크게 문제 삼고 있는데요.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을 스스로 부정하라는 뜻과 마찬가지라는 건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국가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가,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다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 찍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와 임대주택 등 쟁점 예산에 대해선 여전히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어 한 번에 중재안을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할 거냐면서 대통령실 눈치를 보느라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고 한껏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은 쟁점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협상을 더 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진전이 없다면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은 지금까지도 용산 눈치만 보며 시간 끌기에 급급합니다. 여야 협치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보다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을 지키는 것이 정녕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여야가 법정 처리 기한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넘기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예산안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네, 오늘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49제입니다. 정치권이 약속한 국정조사 할 수는 있는 겁니까? 네, 초 여야 합의대로라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예산안 처리가 늦춰지면서 본격적인 국정조사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의 간절한 호소가 정부 여당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도 정상 가동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서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남은 시간이 애초 합의한 국정조사 기한인 45일 가운데 절반도 남지 않은 만큼 국정조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단 연장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국정조사가 단기간에 빨리 마쳐져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하고 예산 통과가 예정보다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당이 부담할지에 대한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향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재연장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잘 안 되는 건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의원 수가 같은 경기도의회는 파행을 겪었고 고양시의회는 회의를 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회 본회의장. 문이 굳게 닫힌 채 불도 꺼져 있고 썰렁합니다. 애초 지난달 25일부터 정기회의 기간이지만 시작도 못하고 끝나게 됐습니다. 시의회가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민주당 측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는 바람에 의결 정족수에 미달해 개원조차 못한 겁니다. 지난달 초 시장이 UN 기후변화협약 참석차 출국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 시위를 벌인 게 발단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 비서실장이 시위를 비난하며 부적절한 말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시장과 함께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급기야 양측의 감정 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비서실장님 당연히 오셔서 아니면 시장님이 비서실장 왜 그러셨냐. 그런데 참견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얼른 사과하셔서 이틀 만에 끝날 수 있는 일을 왜 한 달을 길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의회가 파행하면서 3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은 물론 시민 안전이나 문화재 관련 조례 개정안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되고 무엇보다 민생 관련 사업이 줄줄이 좌초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규 사업은 물론 주민 생활에 밀접한 각종 사업들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예산 심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지금 희망합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안에 처리하면 되긴 하지만 시일이 촉박한 만큼 졸속 심의가 불가피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측근들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 화천대유 최모 이사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최 이사 신문이 끝난 뒤엔 같은 혐의가 적용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에 대한 신문도 진행됩니다. 이 대표와 최 이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결론이 내년 2월에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김 여사가 언론사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0일로 정했습니다. 앞서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MBC와 함께 공개했고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이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작년 채널A 사건 때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자료를 무단으로 법무부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가 감찰이 아닌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징계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다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전 지검장은 보복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채널A 사건의 관련자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 총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 전 총장은 징계가 내려졌고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해 면적 이상의 중대비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이제 와서 저를 소환해서 윤 전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재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보복 수사라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뿐입니다. 이태원 참사 49일째를 맞은 오늘 서울조계사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49제가 치러졌습니다. 오후에도 전국 곳곳에서 추모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막바지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조계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한불교 조계종의 추모 위령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오늘 49제는 오늘 오전 10시 희생자 158명의 넋을 기리며 158번 범종을 치는 추모 타종을 시작으로 봉행됐습니다. 지금도 단상 위에는 희생자 67명의 영정과 79명의 위패가 놓여 있는데요. 유족들은 영정 앞에 국화꽃을 올리고 눈물 지으며 가족을 떠나보냈습니다. 이태원 참사 49일째를 맞아 열린 위령제는 죽은 영혼이 좋은 곳에서 태어나게 기도하는 불교 전통의식인 천도의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이 모인 가운데 희생자 고 이지한 씨의 어머니가 유족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49제는 유족들이 희생자 위패와 옷가지를 불로 태워 영혼을 보내는 소전의식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49제를 봉행한 조계종 측은 앞으로도 희생자 유가족의 의사가 존중되고 정확한 참사 원인이 규명돼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등 7대 종교 지도자들도 오늘 오후 2시 서울 녹사평역 부근에서 추모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또 오후 6시엔 참사 현장 부근인 이태원역 앞 도로에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시민 추모제를 진행합니다. 네, 이어서 특수본의 오늘 수사 상황도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특수본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막바지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밤 11시 5분쯤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지만 참사 직후 도착했다는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걸 두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허위 내용을 기재하라고 지시하진 않았지만 작성 후 보고받고 직접 검토해 최종 승인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이 전 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기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함께 신병 확보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특수부는 오늘은 서울시와 경찰청, 용산구청,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속 직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조계사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진보 성향 시민 사회단체가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정부 규탄 집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보수 단체도 맞불 집회를 벌입니다. 촛불 전환 행동은 내일 오후 3시부터 삼각지역 6번 출구에서 숭례문까지 행진한 뒤 오후 4시 반부터 숭례문과 청계광장 교차로 사이에 모여 정부 규탄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 같은 장소에서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역시 낮 1시부터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 맞대응 집회를 개최합니다. 참가자들은 촛불 집회의 부당함을 알리고 주사파 척결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이 또다시 휘청이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은 부진하고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오늘 금융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코스피는 1%대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에 2330선 아래로 내려선 건데요. 이후로는 낙폭을 줄이면서 지금은 약보합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지금 주가는 어제 종가보다 0.11% 하락한 2358.32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1%대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한 뒤 지금 부진한 모습을 아직까지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낙폭 자체는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입니다. 어제 종가보다 15.9원 오른 1319원으로 장을 열었는데요. 이후로는 오름폭을 축소하면서 1300원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어제 종가보다 3.9원 오른 1307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어쨌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까지는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다가 지난달 미국 소매 판매가 급감하면서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워낙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당분간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 주요국 중앙은행의 강력한 긴축 후폭풍에 세계 증시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비 지표까지 나쁜 것으로 나오면서 나스닥이 3% 넘게 빠지는 등 급락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다우지수와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2% 넘게 빠졌고 나스닥 지수는 3.2% 넘게 떨어졌습니다.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를 최고 5.25%까지 잡아 물가 안정의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한 게 투자자들의 경기 침체 불안감을 계속 키웠습니다. So I think that's what's causing investors to say time to get defensive once again because a recession is likely around the corner.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지표가 예상보다 더 나쁜 것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미국 최대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는데도 지난달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해 10월에 비해 0.6%가 줄어 지난해 12월 이후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여파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겁니다. I think in general it seemed to indicate that now retail sales are showing that the economy is slowing down. 경기 침체 우려가 짙어지면서 안전자산인 미 국채와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3.5%대에서 3.4% 중반으로 내려갔습니다. 연달아 금리 인상에 나선 유럽 주요국의 증시도 모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현대차의 미국 현지 고위 관계자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변화가 없으면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고용과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인센티브를 준 조지아주에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버트 우드 현대차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은 우드로 윌슨 센터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를 다시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this market, if this continues to potentially hurt our growth, I think we'll have no choice but to really reassess where we go.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현대차가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투자를 취소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에 이어 2등이었던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경쟁 업체에 대한 보조금 혜택으로 그 자리를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판매와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려야 조지아주 공장의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가능할 경우 조지아주에 페널티를 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조지아주로부터 막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고용과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후드 부사장은 멕시코로의 공장 이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Certainly, the price and the cost of labor and production and everything else is substantially cheaper in Mexico. 후드 부사장은 그러나 미국 시장이 매우 중요하고 엘라베마 공장이 워낙 성공적이었다며 현대차는 미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몇 년간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른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으며 향후 집값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10%포인트 하락을 예측했는데 금리 인상 효과를 감안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택시장 안정성과 적정 가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현재 주택 가격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장기간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분기와 2021년 4분기를 비교하면 집값이 18% 상승했는데 호주와 뉴질랜드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기간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와 낮은 모기지 금리,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이 아시아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혔는데 이런 걸 감안해도 한국 집값 상승은 과도하다는 겁니다. And what you see is that low mortgage rates and strong housing demand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house price increases in many advanced economies in Asia, especially Australia, New Zealand, and Korea. IMF는 거품 요인을 걷어내고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4분기 뒤를 예측한 결과 집값이 1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nd we find significant deterioration in risks between the start of the pandemic and the end of 2021. House price growth at the 5th percentile is predicted to be and about 10 percentage points lower in Australia and Korea. IMF는 집값 예측에 금리 요인은 적용하지 않았다며 금리가 3% 올라가면 집값은 2%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1%였던 기준금리를 3.25%로 올려 IMF 예측치보다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IMF는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른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인상되면 과거 주택가격 붕괴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장기간에 걸친 가격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쐈던 우리 군의 현무 미사일이 거꾸로 날아가 추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미사일 자세를 측정하는 센서에 오류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오류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강릉의 한 군부대 안.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시뻘건 화염과 흰 연기가 솟구칩니다. 지난 10월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발사한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부대 안으로 추락한 모습입니다. 이후 2달에 걸친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미사일의 위치를 감지해 목적지까지 유도하는 관성 항법 장치의 센서 오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사일의 각도와 속도, 위치 등 비행 상태를 측정하는 자이로스코프 센서 오류로 잘못된 값이 유도 조정 장치와 구동 장치로 전달되면서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군 관계자는 현무 미사일 개발과 전력화 과정에서 자이로스코프 센서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여태껏 없었다며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미사일의 속도나 고도, 궤도 등 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해둔 계측값이 없어서 합동조사단은 발생 가능 오류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3만 회 이상 수행한 뒤에야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사격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해킹 징후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현무2C 미사일 전수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미사일이 계획된 궤도에서 벗어날 경우 가까운 전방에 추락하게 하는 비행 안전장치를 개발해 사고 재발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군 당국은 또 미사일 발사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강릉 군부대가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국민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만큼 미사일 사격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국방과학원의 중요 연구소가 어제 오전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140톤 포스 추진력을 가진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 즉 로켓 엔진의 첫 지상 분출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중대 시험을 지도했고 조용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정식 부부장이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을 통해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 체계 개발에 대한 확고한 과학기술적 담보를 가지게 됐다고 평가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최단 기간 내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시험을 진행한 건 신형 대출력 고체 엔진을 탑재한 ICBM을 개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6,9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4천여 명이 늘었고 2주 전보다는 13,0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9월 9일 이후 14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6만 6천여 명, 해외 유입은 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74명으로 28일째 4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서울 지역 병원에서 확인된 댕기열 환자가 모두 34명으로 집계됐다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지난해는 댕기열 환자가 한 명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로 해외 여행객이 늘자 댕기열 환자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댕기열 감염 추정 국가는 베트남과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인구의 과반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SNS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파른 감염 확산세와 함께 화장터엔 장내 차량들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 외곽 화장터에 검은색 장내 차량들이 줄을 섰습니다. 你存都存不了，你更何况去火化了。你瞅瞅这车，这昨天开始排的，不是说今天。 장례식장 측은 모든 소각로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지만 화장을 하려면 적어도 닷새는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사는 베이징에 있는 소각로 90개를 총동원하면 하루 4,000구의 시신을 화장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베이징대와 칭화대 인터넷 게시판에도 퇴직 교수들의 부고가 각각 1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한 교직원은 숨진 분들이 코로나19에 걸렸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근 감염 확산세와 연결짓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코로나19 사망자는 여전히 0명입니다. 这个病因导致了疾病呢，它的毒害性呢在减弱，易毒性也就是传染性在增强。 방역 당국이 무증상 감염자 집계를 포기한 가운데
중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중국 SNS 메신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양성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53.5%, 허베이성과 후베이성, 스촨성 등은 55%를 넘겼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로 볼 수는 없지만 젊은 층의 감염 확산 상황을 추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因为毕竟现在这个病毒扩散的这么快，然后现在这个也全国也已经放开了，也是害怕自己也会生病嘛。 제로 코로나 방역 통제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달 중국의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5.9%로 상하이 봉쇄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이 방역 빗장을 풀기 전에 이미 코로나19가 널리 퍼져 있었다며 봉쇄가 대유행을 막지 못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시 모집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보전에 들어갔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전국 132개 대학 입학 관계자를 만날 수 있는 대입정보 박람회. 내가 받은 수능 점수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가늠해보려는 학생과 학부모로 문전성시입니다. 이제 상담 부스에 앉자마자 그 수능 성적표를 제시를 하죠. 그럼 저희가 그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이 학생의 성적이면 우리 대학의 어느 학과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합격을 할 수 있겠다 정도를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각 대학별로 지난해 합격자의 수능 백분위와 경쟁률이 모두 공개돼 있지만 가고 싶은 대학의 입학 관계자를 직접 대면하고 더 세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학별 부스를 찾았습니다. 어문계열, 그러니까 인문대학 쪽을 좀 그래도 지원을 한번 노려볼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만한 부분은 문이과 통합수능 2년차. 통합 첫 해였던 지난해만큼 오리무중은 아니지만 달라진 점도 많습니다. 어려웠던 탓에 수학 성적이 지난해보다 더 중요해지면서 이과생의 교차 지원 경향도 더 강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작년 데이터만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선호도도 계속 바뀌고 학과에 대한 선호도도 바뀌고. 저는 사실 좋은 학교를 가기보다는 본인에 맞는 대학을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입시가 도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넣고 싶은데 뭐가 안전한지가 없어요.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도 변수입니다. 수시 결과에 대해서 100% 확신이 없기도 하고 또 정시로도 혹시 가능성을 보고 좀 스스로를 다독여보고 싶어서 올해 수능 응시자는 44만여 명. 전체 대학의 모집 인원 34만여 명 가운데 22%를 정시로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은 수시 모집 추가 합격자 등록이 모두 마무리된 뒤인 오는 29일 시작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하교하던 9살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지만 안전시설이 없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는데요. 비슷한 위험에 노출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김태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앞입니다. 수업을 마친 뒤 보호자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 시간. 일방 통행 방향을 무시한 오토바이가 어린이들 옆을 지나쳐갑니다. 찻길과 보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최소한의 안전시설조차 없습니다. 보행 통로를 표시하는 노란 경계선은 그어져 있지만 펜스나 차단봉 등 보호장치는 없어 아이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9살 딸을 매일 데리러 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정차 돼 있을 때는 아이들이 이곳을 못 지나가면 도로로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끝나고 정신없이 와가지고 픽업하고. 다른 초등학교 앞도 등하굣길이 위태로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은 보행 통로라도 만들어달라고 자치구에 거듭 호소했지만 길이 좁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매번 이제 새 학기가 될 때 이제 1학년 올라오는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어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어쨌든 나와서 실사는 한번 하고 가시지만 그 뒤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대요. 지난 3일 서울 청담동에서 9살 이모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곳도 어린이 보호구역인 이면도로였습니다. 이처럼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어린이들의 목숨을 지킬 가장 좋은 해결책은 보도를 설치하고 차단봉이나 펜스 등 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것. 그러나 학교 주변은 대부분 주택가라 최소 1.5m 폭의 보도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학교 근처에선 차가 빨리 달릴 수 없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지난 4년간 제한 속도가 실제로 하향된 곳은 전체 600여 곳 가운데 100군데도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현재 보면은 제한 속도가 20인대가 거의 없어요. 그 보호구역 내에서도 이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돼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폭이 좁은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도 낮춰야 되고. 재작년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결국 중요한 건 당국의 의지와 실행이라는 지적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시간 반 조금 넘게 진행이 됐죠. 오늘 정치권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민과 정부 부처가 위기 극복과 미래 희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정의 우선 과제를 함께 확인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대책과 서민 금융 지원 대책들은 여러 차례 당정 협의를 통해 세심하게 조율해 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책을 필요로 하는 국민께 부처가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가 재미있는 이유가 각본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보기에도 이 패널들의 질문이나 이런 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서 보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적어도 야당하고의 협치나 이런 언급도 좀 있어야 될 텐데 여전히 뭐 한마디 야당하고 협치하겠다, 협력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서 도대체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교수님 총평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대통령의 그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은 긍정평가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번도 비상경제회의가 있었고 내년도에도 이제 경제뿐만이 아니라 안보라든지 다른 분야도 하겠다는 거니까 그건 어쨌든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각 부처 장관 포함해가지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거니까 좋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뭐 이제 세부담 완화 같은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 뭐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다는 면 이런 면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건강보험에 관련된 것도 이제 지금 보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도 있었고 그런 점은 좋은데 전 최근에 역시 가장 큰 관심이 이태원 참사잖아요. 여야 간에 뭐 그 문제 때문에 예상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그것에 관련된 거기에 관련된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건 좀 자연스럽지 않더라고요. 적어도 100명의 패널이 있다면 적어도 한두 명 정도는 확률적으로도 말이죠.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너무 없다라는 거는 좀 의아했고 또 하나 문제가 화물연대 파업이 이제 해결됐습니다만 철회됐습니다만 그것도 최근에 이슈였잖아요. 그건 최근에 여러 가지 국민적 관심이 됐던 거 이런 부분들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그게 이제 애써 배제된 것 같아서 김성환 의장 말처럼 뭐 짜고 치는 고스톱까지는 아닙니다만 너무 이게 조율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뭐 대체로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또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여당 지도부와도 소통하고 이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노력을 계속하는 건 반드시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인데 야당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무튼 정부 여당으로서 이러이러한 점은 국민께 실망을 끼쳐드렸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앞으로 대안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낫다고 봅니다. 네. 지난 정권 때도 그랬어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도 항상 자신들이 잘한 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어느 정권이나 우선 정권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다 잘할 수도 없고 다 잘못할 수도 없는 건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런 다음에 희망을 얘기하고 대안을 얘기하고 이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단점 양쪽으로 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뭐 소통의 자리였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가 나옵니다만 잘 짜여진 하나의 시나리오로 흘러간 것 같다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이제 임기 시작한 지 7개월째 네. 이제 국민과의 대화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도어 스태핑이라는 거의 매일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 이제 중단된 이후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체에 저는 긍정적 평가가 일단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어제 그 국민과의 대 제목도 국정과제 점검회의입니다. 그러니까 네. 국정과제를 우리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네. 왜냐하면 민수위원회 기간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해야 될 중점 추진 과제들을 추려놨고 그런 국정 과제들을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대 개혁도 사실은 이 3대 개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앞으로의 포부를 설명하는 것이어서 네. 그런 부분을 조금 그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좀 다소 불편한 이야기들은 좀 상대적으로 안 보였던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그 이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상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일단 네. 빠져 있는 건 좀 제가 볼 때 일부러라도 저는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무슨 따지고 무슨 뭐 책임을 묻고 이런 게 아니고 네. 기자들이 묻는 무슨 날카로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정부에도 이렇게 하길 바란다 이런 거기 때문에 아니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은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시민 안전, 그다음에 이 교통 안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면 답변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굳이 뺄 이유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최 교수님 말씀 동의하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신년 기자회견 같은 걸 좀 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저는 열 거라고 생각하고 신년 기자회견은 기자들이 이제 자유롭게 질문하는 거죠. 네. 저분은 그 자리에는 기자는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면 아무래도 날카로운 질문, 굉장히 불편한 질문, 쟁점에 대한 질문들을 할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피해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이라든지 3월 9일 대통령 당선 1주년이고 5월 10일 취임 1주년 굉장히 거리가 많습니다. 맞네요, 그래서 진짜. 아마 이번 겨울 내년 봄 사이에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소상히 또 언론이나 기자들 앞에서 소상히 상세한 이야기를 할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제 나왔던 개혁 과제들이 사실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연금 맞습니다. 개혁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어려운 건데 네. 이런 거를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에 좀 메시지를 냈으면 어땠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나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하려면 결국 개혁의 몸살이라는 게 있거든요.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그 설득을 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서 합의를 하는가가 중요한데 그러려면 결국 법제도적으로는 야당 협조를 얻어서 입법을 해야 완성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아직도 지금 21대 국회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후년 총선 전까지는 만약에 그 3대 개혁을 시작을 하려면 야당 협조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아마 제 느낌에는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내후년 총선까지는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단 좀 개혁의 시작에 대한 의지는 단호하지만 개혁의 시간표는 내후년 총선 승리 이후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혹시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임기 말쯤에나 시작을 해서 다음 정부 초쯤에 대충 완성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대치 전국을 보면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사사건건 못 사게 하기 때문에 협치를 한들 되겠느냐 이런 아마 좀 실망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노동시장 개혁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앞으로 뭐 야당뿐만 아니라 노동계와의 어떤 그런 갈등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노동계와 어떤 뭐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 정부가 아마 그런 쪽으로 기조를 잡은 것 같아요. 네. 총선 때까지는 어차피 어렵다. 굳이 협치 이거 강조할 필요 없을 것 같다. 김 교수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협치는 그럼 내년 후년까지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물론 내후년 총선 끝나고도 이제 임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야당과의 협치를 한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여권에게도 중도층의 지지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극단적으로 후년 총선에 무조건 이긴다라는 게 보장됐으면 그래도 돼요. 네. 그 이후에 하면 되니까 아직 막강한 이제 의회 권력을 장악해서 지금 민주당처럼 다수 의석을 장악해서 하면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근데 전반적으로 느낀 건 큰 흐름은 말이죠.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본 기조는 야당과 굳이 협치나 협조 이런 거 하지 말자. 하지 말자라는 것보다 굳이 그거에 연연하지 말자라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노동계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이 철회가 됐잖아요. 업무 개시 명령이 잘 통했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갤럽에서 지지율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아요. 원칙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굳이 야당에게 협치 이런 거를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원칙과 법대로 가면 국민들이 지지해 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좋긴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상당히 많은 이 지금 비중이 의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입법으로 하는 정책이 많아요. 결국 정부의 영으로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나 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하더라도요. 결과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들은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제도 그렇고 지금 연금 개혁은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개혁 했습니다만 대단히 미진했고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얼마나 힘듭니까? 다 관계법이 개정돼야 되는 것들인데 그걸 차기 총선까지 그대로 간다? 그건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좀 그래서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는 일단 노동계와도 이제 원칙대로 간다. 굳이 뭐 타협이나 협상보다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가겠다는 건데 그건 노동이 너무 배제될 수가 있어요. 전 노동도 너무 과도하게 강성 노조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명시적 의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계와의 어떤 타협이나 어떤 협상, 절충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건 별로 좋은 현상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제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좀 이렇게 챙기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오면서 일각에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국정과제 점검 회의니까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나와 있고 주무총리도 나와 있고 부총리가 또 발표도 하고 관계 장관들이 또 PPT 발표도 하고 그러면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소관 부처의 국무위원 자격으로 질문에 답변을 시키는 것은 뭐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상민 장관 관련된 질문이 지방 이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나와 있으면 답변하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의사가 이미 표명이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습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그런 지방 이전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데서 뭐 당연히 저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정치를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빨리 이태원 참사 문제가 특수본의 수사 결과도 나오고 정리가 돼서 재발 방지까지 나와서 국정조사 끝나면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빨리 잘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 어쨌든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요.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신년 기자회견, 취임 1주년 회견 등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소통이 또 이루어질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통계청이 통계를 조작한 정황을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감사 꽤 진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계청이 이제 만약에 그런 수치를 조작했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국가 정책의 상당 부분이 통계에 의한 정책들이거든요. 인구 센서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지난 정권 때 이른바 소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소득주도 성장, 이게 이 정책이 긍정 평가를 미쳤다, 긍정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 수치를 조작했거나 통계를 이용했다면 그건 뭐 어떠한 그 범죄보다도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정황이 있다고 이제 감사원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시간이 6개월 훨씬 더 넘었잖아요. 근데 그동안 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도 그렇고 공무원 피격 사건도 그렇고 탈북 어민 문제도 그렇고 지난 정권 관련된 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건 전부 전 정권을 어떻게든 지우려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잘못된 게 들어왔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지난 정권 때 그런 것들 묵인했던 검찰의 문제가 있는 거죠. 감사원이나. 그건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통계청의 조사가 조작이었다, 조작의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진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전 통계청장 2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오늘까지가 원래 이제 감사를 연장해서 오늘까지 감사 기다리는데 이걸 내년에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게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청와대 윗선까지 조사가 필요할까요? 감사 결과를 최종 마무리하고 만약에 혐의가 있는 걸로 된다면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검찰이 수사 의뢰를 하면 검찰이 공식적으로 이제 사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감사원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비슷한 게 이제 월성 원전 1호기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네. 절차를 거쳐서 했던 거거든요. 감사원의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면 수사를 해서 기소하고 재판에서 판결을 받는 것이어서 저는 간단치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때도 당연히 좀 논란이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황 청장으로부터 강신욱 청장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네. 무언가 좀 통계를 마음에 들지 않는 걸 했기 때문에 바꾼 게 아니냐. 그리고 청장이 교체된 다음에 소주성 정책에 맞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일부 언론에서 논란이 좀 제기됐었는데 만약 그것이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윗선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소주성 정책을 정당화할 수 없는 통계를 계속 고집한 전 청장에 대해서 문책을 하거나 경질을 요구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 명백한 직권남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건 상당한 정도의 저는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정당성에도 굉장히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어서 아마 저 부분은 향후의 감사원 결과 그리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목적,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다 같이 이제 봐야 되는 그럼요. 거죠. 윗선이 어디까지이고 그다음에 멀쩡한 청장이 멀쩡한 객관적인 합리적 자료를 가지고 제시했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체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예. 민주당은 일단 이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원이 지금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근데 통계청의 그 이제 수치가 조작되느냐 여부를 따지는데 거기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은 좀 과도한 것 같아요. 감사원이 야당 탄압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이 지금 절대 169석인데 네. 정부에서 자꾸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거 워낙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용어 별로 안 맥히는 것 같아요. 탄압이 전 모르죠. 그건 제가 야당이 아니고 여당도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탄압이라는 용어는 뭔가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통계청 건도 그렇고 다른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그렇고 자꾸만 탄압이다, 보복이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 논리를 정합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반박하면 되죠. 지금 검찰이나 감사원이 여러 가지 조사나 수사를 하는데 과도한 수사다 또는 과도한 조사다라는 걸 반박할 수 있는 통계 수치를 제공해야 돼요. 그걸 제시하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탄압일 수 있고 야당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려 하는 의도적인 거 아니냐라고 반박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탄압이다 보복이다 얘기하는 건 저는 맞는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김의겸 대변인이 오늘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백브리핑한 내용인데 통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건 정책적인 판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어떤 기반이 되는 통계들을 뭐 조작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어떤 정책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통계였잖아요. 그때 논란이 됐던 게. 그거를 정책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원래 이제 정책을 입안할 때는 로우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기본적인 통계 숫자를 가지고 아까 인구 센서스 말씀드렸지만 나이별로 세대별로 어떤 걸 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통계라는 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거 이제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얘기고 정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과연 좋은 정책이었는가, 국민들에게 옳은 정책이었는가를 하기 위한 또 결과가 필요해요. 근데 그 부분을 무슨 정책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나?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런 객관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정권 또 우리 정부는 이 정책을 지향하겠다, 우리의 가치 철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원래대로 나온 걸 얘기하면서 이게 정책 판단이다 얘기하면 다른 거죠. 정책 판단이라는 건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쪽으로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정책적 판단인 것이죠. 이건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또 다른 신구 권력 충돌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게 이제 여론조사 통계도 비슷하고 이 통계도 비슷하고 가장 과학적인 숫자로 결과가 나옵니다만 거기에는 또 주관적인 이른바 편향성에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됐던 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른바 소주성 정책을 하면서 최저임금제를 급속하게 인상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는데 역시 인상하니까 소득이 올랐다는 것을 통계로 확보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존의 이제 황 청장 이야기로는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왔던 그 통계 모집단이나 표본이나 질문 방식이나 어떤 노후 데이터를 통해서 했을 때는 별로 그런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청와대 측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른 걸 가져와 봐라 했던 것이고, 그게 못하겠다. 그랬더니 교체를 했고 강신욱 총장으로 교체된다 하면은 그 소주성 정책에 큰 효과가 있었다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표본 집단이 바뀌었든지 표본의 추출 방식이 바뀌었든지 질문이 바뀌었든지 수치가 바뀐 거거든요. 그런 게 여론조사도 똑같거든요. 여론조사도 보면 모집단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질문의 항목들을 약간의 편향성을 가지고 틀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감사원이 저렇게 오랫동안 감사를 해서 정말 황 청장이
그런 기존의 방식을 고집을 해서 이건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면 네. 분명한 이게 사건이 되는 거고요. 그걸 또 이유로 해서 경질성 교체를 해서 입맛에 맞는 새로운 청장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건 사건이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통계를 내는 데 있어서 과정을 제외하고 이 황 전 청장이 나가는 과정에서만 그렇죠.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건 이제 검찰 수사로 가면 그 단계에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과하게 남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계청장에다 임명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가 있겠죠. 청와대든 뭐 누가 있겠죠. 그러면 그 통계청장에다 임명 권한을 가진 자가 소주성 정책의 결과에 반하는 통계를 고집하는 황 청장에 대해서 나가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죠. 예, 앞으로 새롭게 나올 내용들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주제도 좀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의 공소장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들은 김만배 씨의 발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만배 씨가 내 지분 늘려서 이재명 시장 측의 지분을 숨겨뒀다라고 얘기한 걸 들었다고 유동규 씨가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진행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네. 지금 정진상 실장의 그 구속영장 그리고 공소장도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나온 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공모관계다라는 건 적시가 되지 않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구속영장에는 이제 정치적 공동체, 네. 이번에는 정치적 동지 이렇게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공동체나 정치적 동지는 아직 공범관계다, 공모관계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 부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 실장이 지금 이제 김만배가 그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유동규에게. 그래서 그 돈 다 내가 갖고 있겠다. 네. 근데 이게 이 돈이 결국은 이제 검찰 공소장에도 그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지휘 감독하에 이루어졌다. 그 정진상 실장이 승인한 건데 결국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가 같은 그 정치적 동지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예를 들어서 위례 신도시의 개발이라든지 대장동 개발에 이제 김만배가 선정된 과정 이런 것들에 다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러한 진술들이 의미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계속 진술만으로 엮여 있는 거는 의미가 없다.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 공소장에도 공모관계라고 적시를 못한 거 아니냐라고 이재명 대표 측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검찰이 당장 물증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혀 물증 없이 정치적 동지다, 정치적 공동체다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뭐 이른바 경제공동체란 말이 나왔었잖아요. 아직 그 얘기는 안 나왔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재선을 위해서 이런 돈이 쓰일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공소장에. 그렇다면 그게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김용 부원장이 전 부원장이고 정진상 전 실장인데 과연 이렇게 정치적 동지 관계인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완전 정진상 실장 몰래 이재명 대표 모르게 말이죠. 정진상 실장이 정치 비서관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예. 승인을 했고 이랬다는 게 상상이 좀 안 갈 수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물증을 정확하게 이제 검찰이 제시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은 나름대로 물증을 보강하거나 증거를 보강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제 갈수록 김만배 씨의 입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게 뭐 검찰에 주는 시그널이다, 이재명 대표 측에 주는 시그널이다 이런 추측이 좀 무성한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시점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어제 새벽 2시에 이제 자해를 시도하고 또 있다가 또 하고 오해하고 그랬다는 건데요. 그 새벽이 있기 전날이 이제 바로 이른바 그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조력자 2명이 체포됐던 네. 날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누나 집을 압수수색을 했고 그리고 어제 자해 시도가 있었고 오늘 그 2명의 구속영장이 어제 신청이 돼서 오늘 그 심사가 있습니다.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상으로 본다면 아마 김만배 씨가 그동안 상당히 많은 고민과 뭐 두려움 같은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김만배 씨만 지금 진술해서 지금 마지막 퍼즐을 못 맞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유동규, 김용, 남욱. 유동규, 남욱 다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만배 씨는 이제 기존의 입장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서 이 마지막 자기 혼자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열심히 숨겨놨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 듯한 이 범죄 수익금까지 지금 검찰들이 압박을 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아마 개인적인 고민이 저는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새벽 1시, 2시 그런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제 그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시도가
정말 괴로워서 했을 수도 있는 1차적인 그 이해가 있지만 네.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우리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런 막바지에 몰린 김만배 씨가 이걸 검찰의 인권 탄압 또 검찰의 무지막지한 그 어떤 진술을 요구가 강요하는 것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한 것인지 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야당 측에서 그렇게 상해 주장을 하고 있죠. 아니면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이 정도 버틸 만큼 버텼다. 나도 힘들다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뭐 이런 걸 이재명 대표에게 양해를 구하는 듯한 사인으로 했었던 것인지 사후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마 영장실질심사하고 그 두 명의 조력자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재판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고 그러면 숨겨놨던 이 범죄 수익 은닉 같은 건 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탈탈 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 혼자서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입을 딱 막고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 며칠 안에 김만배 씨 스스로 진술을 할 것인지 계속 버틸 것인지 저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떨까요? 진술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데 김만배 씨가 저렇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걸로 봐서는 김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계속 이제 묵비권도 행사하고 여러 가지 진술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고 느끼면은 만약 그 있는 그대로 그냥 다 털어놓겠다. 어차피 내가 죄값 받겠다 한다면 극단적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많죠. 우리가 심리적으로 말이죠. 그렇지 않고 없는 사실 자꾸 얘기하고 있는 사실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사람으로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진실의 언젠가 창이 열리겠는데 결국은 정황으로 이제 쭉 조여가면서 진술과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 전 김만배 씨의 저런 극단적 선택으로 볼 때 지난번에 몇 번의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그런 걸로 볼 때 저는 이재명 대표 측이 상당히 지금 이 압박을 오히려 느낄 것 같아요.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결백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땐 정말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 실장이 그렇게 승인을 여러 번 했다는데 그걸 전혀 정 실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거나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게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유추하기 어렵죠. 그런 점에서 더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가 그런 것까지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김만배 씨 측근 2명이 영장 심사를 받고요.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그 2명의 입에서도 뭔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그 뭐 헬멧맨이 중요한 또 최모 씨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천화동인 1호의 공동 소유주가 또 있잖아요. 그분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또 보좌관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깊숙이 개입이 돼 있는 2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뭐니까 관계자로서 관련자로서 조사를 받았겠지만 이번에는 지금 검찰이 그 뭐 수백억에 달하는 그 은닉 자금을 아주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은닉하려고 했던 조력자로 판단하고 지금 체포를 해서 구속영장을 친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 변호사 휴대폰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일반 법리적으로 본다면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사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검찰은 지금 뭔가 심각한 것들을 물증을 잡아서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혐의를 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2명이 이번에 실질 심사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되고 그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또 다른 어떤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 저는 김만배 씨의 이제 결심에도 저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쯤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상황을 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심 100%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결국에는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장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좀 근데 이게 원래 당원 대회는 맞는 거죠. 미국에도 이제 코커스가 있고 프라이머리가 있잖아요. 코커스는 당원만 참석하는 것이고 프라이머리는 이제 일반 국민들 여론에 참석하는 우리나라로 비슷한 거예요. 근데 미국의 50개 중에서 이제 반반 정도 그렇게 해요. 그 이제 전당대회를 방식을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얘기는 이게 전당대회나 이런 거 당권에 있어가지고 이거 당의 일이기 때문에 100% 당심으로 해라.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건 뭐 정치학적으로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굳이 이거 당내의 행사를 민심이 들어오는 게 당의 어떤 뭐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뭐 굉장히 그건 이론이 많이 있는 이론이긴 합니다. 그냥 코커스 갖고 맞다, 프라이머리가 맞다라 주장할 수 있는 건데 단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의 역학관계라든지 세력관계를 볼 때는 당심을 이제 갑자기 100% 얘기가 나오는 거. 원래 7대 3인데 지금. 당심이 7이고 여론이 3이잖아요. 근데 이제 당심을
구루하고 여론을 1로 한다. 9대 1까지 나왔는데 네. 100대 0으로 한단 말이죠. 예. 100에 가까워 보입니다. 100에 가까운 걸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순수 정치학적인 정당 이론을 볼 때만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내 역학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유승민 전 대표가 일반 당심 이외에 일반 민심의 여론이 높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어느 게 국민들이 다가갈지 모르겠어요. 설령 말이 당내 행사니까 당신 몇 프로가 맞다. 당원 네. 행사인데 왜 굳이 민심이 끼어드냐 이런 말도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현 이 상황 속에서 아예 민심이 배제된 당신만의 100%가 과연 옳은 것인지 그게 과연 그리고 차기 총선을 생각해 볼 때 예. 그게 중도층에게 다가가는 게 맞는 전략인지 좀 별개 문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쪼잔하고 구질구질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의원은 계속 이제 그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것은 뭐 말이 안 된다. 또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이제 이른바 비윤계 쪽에서도 뭐 그런 입장들 계속 네. 내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지금 당권 주자도 같은 입장이고요. 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아마 전당대 준비위원회 전준희가 이제 정식으로 구성에 대해서 활동을 하면 네. 전당대 이 룰에 대한 것들을 아마 논의를 할 텐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치학적으로 정당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트럼프 현상 같은 것들을 부정적으로 분석할 때 그런 아웃사이더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정당이 문지기 역할을 포기한 채로 그냥 영입해서 들어와서 정당을 접수해버림으로써 공화당의 후보가 되고 결국은 트럼프 때문에 미국 정치가 후퇴하지 않았느냐 예. 이런 분석이 있어서 예. 정당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된다. 예. 일종의 민심과의 거리두기, 디스턴싱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저도 그건 트럼프 현상을 분석할 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가 맞느냐, 코커스가 맞느냐라는 장단점이 있는데 이건 정치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는데 예.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전당대 룰을 바꿀 수 있고 또 바꿀 시기도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하필 이때냐라는 점에서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한 십몇 년 동안 적어도 이 민심을 여론조사로 반영을 몇 프로 했던지 차이는 있지만 예. 계속 반영을 해왔던 전당대 룰이었는데 네. 꼭 이번 전당대만 앞두고 갑자기 이건 안 되겠다. 당심으로 가야 되겠다고 네. 한다면 이게 국민들한테는 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를 위한 거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그 당심을 100%로 모아서 하는 전당대 룰이라는 것이 정치학적으로도 이론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지만 왜 하필 이 시기냐에 대해서는 그 룰을 바꾼다고 한다면 국민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이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당원들을 뭐 윤심이라든지 친윤계가 선택한 어떤 후보에게 몰아주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 그게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최악의 경우 이렇게 무례하면서까지 비윤계 주자들의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그 전대 룰을 바꿔가지고 100%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친윤계가 선택한 후보가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냥 그 버스에 실어서 대의원들 어디 체육관에 불러가지고 그 후보를 선택할 때는 당협위원장의 말이 입김이 먹혔어요. 네. 그런데 지금 80만 명이 책임당원입니다. 예. 네. 그리고 체육관에 모이지 않아요. 다 휴대폰으로 모바일로 투표를 합니다. 네. 누가 그 당협위원장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장재원 의원이 지시한다고 말을 듣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전대룰을 바꾸는 것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 여부, 그다음에 왜 하필 이 시기냐에 대한 국민적 설득 여부, 그리고 설사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비윤계 후보가 당선될 때 후폭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많은 전략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근데 전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이준석 전 대표를 응원하면서 이 대표 체제 때 당원 가입하신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게 당원 비중이 지금 숫자가 워낙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당원의 전체적인 그 당원 성향이나 지역이나 나이나 이것들을 아는 건 공개가 불가능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 때 지지하면서 들어왔다. 또 이준석 대표가 징계 파동이 있을 때 당원 가입하기 좋은 네. 날입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정광훈 목사 따르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또 극우 유튜버 쪽을 지지하는 사람도 들어왔다는 소문도 들리고.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그 강신업 변호사도 있고 또 극우 유튜버 출신도 최고위원 출마하겠다고 번번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이 또 엉망이 또 되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80만이라고 하는 책임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사실 분명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지의 베일에 쌓여있는 상황에서 그저 당원 투표를 100% 하면 친윤계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잘 계산해 봐야 된다고 예. 제가 충고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도 왜 그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이영호 의원이 꽤 많이 따라잡았었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과도하게 이럴 필요 제가 봐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윤심 그러는데 그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게 안 들려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여당이 조율하는 건 좋은데 과도하게 대통령 의식한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여당으로서 당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교수 그리고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49일째를 맞아서 대한불교 조계종이 서울 조계사에서 참사 희생자 158명의 넋을 기리는 49제를 봉행했습니다. 위령제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희생자가 안전한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희생자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불러줬던 자장가를 다시 부르면서 장례가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 양도 저는 아직 지한이의 사망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영원히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한복판 이태원 그 골목에서 차갑게 생을 다한 우리 아들, 딸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제일 안전한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기를 모두 다 기원해 주세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주식 보유 논란 등으로 최근 사의를 표한 가운데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테르 연구소장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지 소장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론이 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대를 졸업한 지 소장은 20년 넘게 국내외 주요 보건연구기관에서 활동한 감염병 전문가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광초, 서울대 법대 동창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첫 질병관리청장인 백 청장은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서 이해충돌 논란으로 취임 당시부터 야권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고 국정감사 위증 등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담은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오늘 오후 결정합니다. 이로써 전후 평화헌법 아래 이어져 온 일본 방위 정책의 틀이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 의미와 전망을 도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화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10년 만에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이 바뀌는 겁니다. 이번 개정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한 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 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오늘 오후 가기를 열어 확정합니다. 그 뒤에 기시다 총리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안보문서 개정과 방위비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기 결정에 앞서 집권자민당과 연립야당 공명당이 합의한 안보문서 개정안에 따르면 핵심은 반격 능력 보유를 담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어를 위해 최소한의 무력 행사만 인정해온 일본의 방위 정책이 대전환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일본 그리고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적이 공격에 착수하면 상대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무력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규정하고 행사할 때는 미국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기시다 총리가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날 때 이 내용을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담는 것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는 반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점만 명기하고 행사 조건 등은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습니다.
적이 공격에 착수한 시점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사실상 선제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격 능력 보유를 계기로 일본의 방위력은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네, 이번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따라서 일본은 5년 동안 방위비로 43조 엔, 오늘 환율로 약 411조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방위비의 1.6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건데요. 또 2027년부터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GDP의 2%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방위비만 놓고 보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올라서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무기 보유 등을 포함한 전체 군사력 면에서도 인도를 제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격 능력의 핵심은 적의 공격 범위 밖에서 타격하는 능력인데요.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서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들이고 국산 미사일의 사거리도 늘리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또 요격이 어려운 미사일에 대응해서 육해공을 포함해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포함한 종합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방위전략 그리고 방위력 정비 계획 등에 담겨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은 무기를 해외에 팔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도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본의 행보에 주변국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안보문서 개정안에서 일본은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두 나라가 센카쿠 열도 영유권 등을 놓고 갈등이 깊어진 여파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 중국의 위협을 부각해 군비 확대 구실을 만들려는 시도라면서 일본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안보상 우려로 규정하고 북한을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기술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최근 한미일 안보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로 보는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억지 주장 역시 그대로 이번 안보 문서에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럼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안보문서 개정에 반대하는 일본 야권과 시민들은 어제 일본 국회 주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장 참가자들은 군비 확장에 반대한다, 평화헌법을 지키자 이런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잇단 도발로 일본 보통 사람들까지 안보에 불안을 느끼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나온 요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68%는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난 속에 세금까지 더 부담해야 하는 것에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둘러 증세 방침을 밝힌 기시다 총리에 대한 당내 불신으로 내년에도 세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는 증세로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기 전에 대화를 통해 평화를 구축하는 외교적 노력이 지금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 보장 전략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본 국가안전 보장 전략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일본의 노력을 포함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가 자위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폭넓게 지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국제사회의 핵심적인 전략적 우위는 우리가 공유하는 동맹과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큰 뜻을 품었으니
네, 짧은 영상으로 봤는데도 소름이 몇 번 돋았습니다. 영화를 통해 이슈를 살펴보는 CNN 이슈입니다. 네, 오늘은 무려 14년 동안 안중근 의사로 열연하며 스크린에서도 혼신의 연기를 펼친 배우 정성화 씨와 함께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말 모든 게 다 신기합니다. 제가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의 발음을 보잖아요. 네. 이렇게 또박또박한 발음 정말 너무 감탄스럽습니다. 그래요? 예. 박상현 앵커만 보고 말씀하셔서 저 상처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저희가 사실 시사회에서 영화를 봤는데 이렇게 너무 뵈니까 감사드립니다. 안중근 의사를 눈앞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이 닮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이 작품을 위해서 그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었어요. 몇 킬로나 빼셨어요? 제가 처음에 캐스팅 제의를 받았을 때만 해도 86kg이었는데 네. 14kg를 빼가지고 한 72kg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번에 포스터가 나왔을 때 네네. 지금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예. 뭐 했냐 이렇게 살만 뺐거든요.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분장 기술이 많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 뒤에 백에도 나가고 있는데 네. 천만 영화 2편을 만든 윤재균 감독이 정성화가 안 한다고 했으면 집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을 거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여하실 때 고민이 좀 있으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안 할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작품은 몇 가지가 최초로 도입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뮤지컬 영화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 조연이었던 정성화를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조연이었던 제가 어떤 한 작품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그 배우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 네. 때문에 당연히 했을 겁니다. 아마 무릎을 꿇으실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한다고 말씀드렸고. 예. 네.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뮤지컬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아닙니까? 그렇죠. 좀 많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그 2009년도에 초연을 해가지고 지금 14년 정도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네. 중간에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할 정도로 많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공연인데 중간중간에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영화로 만들면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이제 찍으면서 들었던 느낌은 이거 그냥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됐던 네. 게 이 큰 화면에 이 노래를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공연은 굉장히 크게 대사를 하고 크게 몸짓을 하지만 네. 이 화면 안에서는 상당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연에서는 크게 소리를 내야 되지만 여기서는 작은 소리, 아주 속삭이는 소리로도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된다는 그 점, 예. 그런 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앞서서 영상을 봤는데 이게 동시녹음 방식으로 촬영을 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좀 특이한 점 같더라고요. 네, 일단 그 뮤지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사가 대사처럼 들려야 한다는 네.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공연에서는 그냥 노래를 잘 불러도 대사처럼 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영화에서만큼은 대사처럼 들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다가 정제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노래, 극에서 빠져나와서 그 노래를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대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사처럼 노래가 들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라이브를 하자. 그래서 배우들의 그 어떤 호흡 소리, 그다음에 흐느끼는 소리 네. 이런 것들을 다 영화에 집어넣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어렵게 찍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노래 호흡을 살리려면 그 끊지 않고 계속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롱테이크로 많이 찍으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틀리면 다시 불러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그 뭐 후일담으로 맨 마지막에 장부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 총 3번에 걸쳐서 찍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레귤러한 우리 촬영 시간에 한번 찍었는데 13번을 찍었어요. 13번을? 네, 그 지금 아까 전에 방금 들으셨던 노래를 13번을 한 저게 거예요. 노래 한 곡이 몇 분인가요? 한 1분 정도 됩니다. 그걸 13번을 그거를 굉장히 크게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됐는 줄 알았는데 한 며칠 있다가 감독님이 조금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찍어보자. 그래서 다 찍고 그다음에 크랭크 업이 돼서 이제 다 끝났나 보다 네. 생각하고 이제 살을 찌웠는데 미안한데 한 번만 더 찍자 그래가지고 갑자기 또 빼서 또 찍을 정도로. 그래서 아까 그 장면, 그 장부가라는 장면이
총 40번 조금 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40번 넘게 다 합해서요. 네, 정말 그 노래를 부를 때 마지막에 가서는 얼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이게 영화에서 장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직접 노래를 하시고 나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한번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었을까요? 네, 중간에 욕심도 좀 생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래를 잘하면 감정이 무너지고 감정을 잘 쌓으면 또 노래가 무너지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힘들다가 계속해서 NG가 나다 보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됩니다. 적응이 지나가면 이제부터 욕심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테이크를 굉장히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이만하면 됐다 하는데도 배우들이 욕심을 냈던 그런 장면도 네, 있었어요. 여기서 눈물이 똑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습니다.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경험도 있습니다. 예. 네. 그 NG가 혹시 가장 많이 났던 게 기억나십니까? 몇 번까지? NG라기보다는 감독님이 그 화면을 보셨을 때 네. 나에게 뭔가 임팩트가 오지 않으면 오케이를 안 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모든 노래들이 한 전반적으로 다 10번 이상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딱히 생각나는 NG가 없을 정도로 모든 노래에는 다 NG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뮤지컬 영화라는 장르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모지기도 하고 뭐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현장에서 정말 반복해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감독님한테도 임팩트가 와야 하고 배우분들도 스스로 만족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만큼 그렇죠. 참 힘들게 촬영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군중이 모여서 그날을 기약하며 라는 노래를 합창하던 장면이 있는데요. 네, 잠깐 보고 오실까요? 이게 편집이 됐습니다만은 영화관에서 실제로 보면 정말 웅장하고 소름이 많이 돋는 그런 장면이에요. 방금 보셨던 화면에 이 많은 인파가 같이 노래를 부른 거잖아요. 그렇죠. 방금 보셨던 저 장면은 사실 이 대한민국 최초의 뮤지컬 영화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은 영화인들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뮤지컬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뮤지컬 영화가 잘 되길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뮤지컬 배우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뮤지컬 학과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한 약 200명에서 250명 정도가 저 장면에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노래를 불러가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이쯤에서 꾸준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영화 뮤지컬 둘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어떤 게 더 맞으십니까? 여기 아마 제작사 관계자신가요? 계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정성화라는 사람을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 수면 위로 올려준 것은 분명 뮤지컬이라고 생각합니다. 뮤지컬 무대를 하면서 그만큼 즐거웠고 설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영화에서 하니까 더 즐겁고 더 멋있었습니다. 예, 자주 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영화가 개봉하고 그에 맞춰서 뮤지컬도 서울에서의 개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감회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께 이제 이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게 되는데 올해는 특별히 안중근의 열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훈 작가의 소설 하얼빈부터 시작해서 저희 영화 그리고 뮤지컬까지. 그래서 참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우리 그 국민 여러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작품이 많이 선보인다는 건 다양하게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뮤지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14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정성화의 안중근이 그동안 어떻게 좀 변화를 했습니까? 일단 우리 작품이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대 위에서 너무 영웅처럼 행동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비범한 사람의 평범함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도 갈등하고
그게 모순된 자기에게 화를 내고, 예. 예, 그리고 그 동료들과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모를 조금씩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또 관객분들도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말하자면 뭐 안중근 의사로 산 지 14년인 겁니다.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한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저는 안중근 의사님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분을 표현하는 사람으로서 누가 되지 않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안중근 의사를 표현하는데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이제 애쓰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요? 이 작품이. 이 작품이요. 물론 네, 배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아무래도 안중근 의사님에 대한 소재도 있겠습니다만은 뮤지컬 자체가 주는 어떤 훌륭한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음악, 그다음에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 네. 그다음에 그 무대 장치 뭐 이런 것들이 관객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구미에 당기게 하는 그런 뮤지컬이 있기 때문에 뮤지컬로서의 완성도가 아마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이 뮤지컬 영웅을 본 기억이 있고 네. 얼마 전에도 영화도 봤는데 왜 사랑받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고맙습니다. 느낌을 알고 싶으신 분들 이제 앞으로 또 영화관과 공연장 찾으셔서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모든 공연이 뭐 특별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을까요? 저희가 브로드웨이의 링컨 센터라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가 2010년도인가 그랬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외손녀께서 공연을 보러 오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에게 편지를 네. 남기고 가셨는데 뭐라고 쓰셨던가요? 글쎄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 작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세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공연 시작 전에 우리가 화이팅하면서 그 글을 읽었어요 친구들에게. 근데 우리가 공연 전에 다 같이 펑펑 울고 공연을 시작했던 기억이 괜찮았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느끼면서 공연을 예. 하는 거니까요. 이 감회가 오히려.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의 이 작품에 대한 그 자세가 좀 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올해 책이 있고요, 네. 영화가 있고 뮤지컬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안중근 의사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어떤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중근 의사는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이타적으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타적으로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불꽃과 같이 그 현실에 옮겼던 사람이거든요. 행동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이런 면을 그분에게 존경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를 참 마무리하기가 싫은데 마지막 질문밖에 안 남았네요. 안중근 의사 생전에 여러 어록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날 특히 울림이 큰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 꼽아주시겠습니까? 여러 유목을 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고막고자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 안중근 의사를 맡은 이 영광을 누구에게 내보이지 말고 스스로 겸손하면서 더욱 열심히 연기해라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냐면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것보다 외로운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제 이 말을 제가 열심히 새기면서 하루하루 연기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아주 조금 남았는데 네. 홍보하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는 마음은 그 진영이 따로 없고 나이가 따로 없고 지역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올해 말 안중근 의사로 전 국민이 대동단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봉이 언제죠? 12월 21일 날 개봉도 하고 개막도 합니다. 예,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날까지 큰 울림을 주는 인물 안중근 의사, 그를 연기한 정성화 배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늘이 맑게 개고 오후가 됐지만 여전히 볼과 귀가 얼얼합니다. 오늘 칼바람이 불면서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느낌인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9.8도까지 떨어졌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8도가량 오르기는 하겠지만 영하 2도로 계속해서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은 계속해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대전 0도, 대구 영상 3도, 광주 2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강추위 속에 말 그대로 눈폭탄이 쏟아집니다. 서울에는 1cm 미만의 적은 눈이 내리는 정도에 그칩니다. 하지만 제주도 산간에 50cm 이상, 서해안도 20cm가 넘는 큰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교통 불편뿐 아니라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이어지겠고요.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한파의 폭설까지 겹쳐서 건강과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랭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보행자와 운전자는 교통안전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